죄와 벌, 그 영롱한 뒷이야기. 시베리아 벌판. 그지없이 넓고 황량한 강변 기슭에 러시아 행정 중심지의 하나인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안에는 요새가 있고 요새 안에는 감옥이 있다. 이 감옥에 로지온 라스콜리니코프가 복역한 지도 벌써 9달째 된다. 그가 범행한 날로부터 거의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 어려움 없이 끝났다. 범인인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정확하고 분명히 자신의 범죄를 진술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가 지갑을 비롯해 물건들을 돌 밑에 감춘 채 꺼내 쓰지 않은 사실과 훔친 물건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더구나 수량까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 대해 이상하게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갑을 열어본 일도 없고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범인이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다른 물건과 함께 돌 밑에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시적 정신착란에 의해 이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무렵에는 때마침 일시적 정신착란이라는 최신 학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범죄자에게는 이 이론을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라스콜리니코프가 오래전부터 신경질적이며 우울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의사인 조시모프와 옛 친구들, 그리고 하숙집 여주인 및 하녀 나스타샤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크게 작용하여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냥 단순한 살인강도나 도둑과는 전혀 다른 뭔가 복잡한 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무슨 이유로 자수를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음으로부터의 뉘우침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그의 진술은 단순했고 꾸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피고를 더욱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어디선가 수집한 정보를 라주민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범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 다닐 때 자기 자신의 모자라는 학비를 쪼개어 폐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학우를 돕고 반년이나 부양했다는 사실이다. 거기다 불행하게 그 친구가 죽은 뒤에는 그의 늙은 아버지를 돌보아주고 그 늙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장례까지 치러주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또 하숙집 주인마저 자기들이 전에 살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자 라스콜리니코프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아이 2명을 구하느라 화상까지 입었다고 말해주었다. 이 모든 사실은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판결은 예상보다 훨씬 관대하게 내려져서 8년형의 징역이 선고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재판 도중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병이 났다. 두냐는 어머니가 오빠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라주민과 적당한 이야기까지 꾸며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들의 편지를 시골에 살 때는 그처럼 기다리더니 이젠 편지 얘기도 입 밖에 꺼내는 일이 없었다. 라주민은 가능한 한 자주 면회를 갔고 소냐 역시 그렇게 했다. 오빠에게 두냐는 이 이별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라주민은 특히 그에게 힘주어 맹세했다. 그는 3, 4년 사이에 장래의 기반이 될 만큼 돈을 벌어 시베리아로 가서 로자가 가는 그 마을에 정착해
함께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드디어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로 떠날 때가 되었다. 이별할 때 모두가 울었다. 떠나기 며칠 동안 라스콜리니코프는 깊은 사색에 잠겼고 어머니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으며 걱정했다. 그렇지만 소녀와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떠날 때 소냐는 함께 따라갈 준비를 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두냐와 라주미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단촐했지만 초대 손님 가운데는 포르피리와 조시모프도 있었다. 그리고 딸이 라주민과 결혼하는 것을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머니는 로자가 돌아올 것이라며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아들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그날 밤 갑작스레 병세가 심해지더니 2주일 후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로 떠난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은 소냐에 의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매달마다 소냐는 라주민에게 거르지 않고 편지를 보냈으며 꼬박꼬박 회답을 받았다. 편지에서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생활에 대해 정확하고 꾸밈없는 사실을 적었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쓰지 않았다. 소냐의 소식에 의하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언제나 우울하고 말수가 적으며 가족들이 전해주는 소식에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더욱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도 별로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었고 노역에 종사하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진해서 일하지는 않으며 음식조차 무관심하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그가 복역하고 있는 감옥의 방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실제로 그곳이 답답하고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소니아의 면회에 무관심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저 습관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가 아파서 며칠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대단히 허탈해한다는 것이었다. 면회는 축제일마다 잠깐씩 감옥문 곁이나 위병소에서 허락되었고 평일에는 노역에 나가므로 그녀가 그의 작업장까지 찾아가서 근처에 있는 벽돌 공장이나 강기슭의 오두막집에서 만난다고 했다. 이제 소냐는 몇몇 아는 사람이 마을에 생겨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부인용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 이 마을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어느 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온 소식에 의하면 요즘 그는 다른 죄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으며 안색도 아주 나빠지고 심한 병까지 걸려 죄수 병동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라스콜리니코프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를 병들게 한 것은 유형 생활의 어려움도 아니었고 노역이나 식사 또는 죄수복 등도 아니었다. 그 정도의 고생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다. 즉 그에게는 목적도 없는 불안과 미래에 대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여기서 8년을 보낸다고 하면 32살. 새로운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도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무슨 목표로? 무엇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가? 오로지 존재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그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그러한 행동에 모든 죄수들이 그를 피했으며 끝내는 그를 미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풀 수 없는 의문이 그에게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왜 모두들 소냐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소냐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 작업장에서 소냐를 가끔 만날 뿐이었다. 그것도 잠시 그를 만나러 오는 그때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소냐를 알고 있었다. 소냐가 자기를 따라온 것도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을 생각하여 따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단 한 번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두와 빵을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소냐 사이에는 조금씩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다. 그녀는 그들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써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찾아오는 죄수의 가족들도 죄수들이 시키는 대로 소냐에게 그들에게 줄 물건이나 돈까지도 맡기고 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작업장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작업장으로 가는 죄수들의 대열을 만날 때 모두들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이 작고 말라빠진 여자에게 거칠고 낙인이 찍힌 죄수들은 소냐 양, 당신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요. 친절하고 다정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면 그녀 역시 웃는 얼굴로 답했다. 거기다가 그들은 그녀의 걸음걸이까지 좋아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이나 그녀의 자그만 체구까지도 칭찬했다. 그러고는 그들은 칭찬한 것을 더 이상 찾지 못해 안타깝게 여길 정도였다. 사순절 말경부터 부활절 기간 동안 라스콜리니코프는 입원해 있었다. 부활절 기간이 끝나자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이 계속되었다. 죄수병동의 창문도 열렸다.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소냐는 2번밖에 면회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허가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저녁 무렵이면 병원 뒤뜰에 와서 병원 창문을 바라보다 가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때였다. 거의 완쾌되어 가고 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에서 깨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때 병원문 근처에 언뜻 소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그는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소냐는 보이지 않았고 사흘째 되는 날 역시 오지 않았다. 그는 불안해하며 그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침내 퇴원하여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그는 그녀가 앓고 있어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죄수들의 입을 통해 들었다. 몹시 걱정되어 사람을 시켜 그는 그녀의 병세를 알아보았는데 다행히 별로 위험한 병은 아니었다. 소냐 또한 그가 자기를 염려한다는 것을 알자 간단한 편지를 보내주었다. 며칠 후 맑게 갠 따뜻한 날이었다. 그는 새벽 6시경에 강기슭의 작업장으로 나갔다. 그곳 오두막집에는 석고를 굽는 아궁이가 있었는데 3명의 죄수가 함께 갔다. 한 사람은 간수를 따라 도구를 가지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아궁이에 장작을 날라다 넣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두막집 옆에 쌓아놓은 통나무에 앉아 넓고 황량한 강을 바라보았다. 넓은 초원이 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져 있었다. 그는 무심하려고 노력했지만 쓸쓸한 기분이 들어 괴로웠다. 그때 소냐가 다가왔다. 얼굴은 아직도 병색이 가시지 않아 창백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전 같으면 간단히 손을 잡았다가 화난 듯이 놓곤 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손이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다정스레 소냐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감았다. 그런 뒤 갑자기 뭔가에 끌린 듯 울음을 터뜨리고 그녀의 무릎을 껴안았다. 그녀는 무척 놀랐지만 모든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한없이 행복감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또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래를 위한 빛이, 새 생활을 위한 희망의 빛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을 부활시킨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촉촉이 적셔주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된 것이다.